동네 할매들이랑 더덕 캐러 산에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손자 주겠다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양지 바른 비탈을 헤집고 있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발목에 싸늘한 무언가가 스치더니 뱀이 저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마리 뱀 때문에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 역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충격과 묵직한 여운을 함께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서 한평생 살아온 올해로 78된 엉금네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산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어 계절 따라 바람결도 하늘빛도 참 다정하게 변합니다. 아침마다 창을 열면 맞은편 밭둑 가장자리에 서 있는 감나무랑 은행나무가 계절 따라 가지를 흔드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좋아서 라디오도 켜지 않고 그 소리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하지요. 바삐 돌아가는 도시와는 달리 이곳은 시간이 느릿하게 흘러갑니다. 무릎이 괜찮은 날엔 뒷산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우물터 앞 평상에 앉아 햇살을 쬐기도 하고요. 언덕배기에서 멀리 논두렁 넘어 해지는 걸 보고 있노라면 어릴 적 고향 강가에 물장구 치던 기억이 겹쳐 보여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텅 빈 방들 사이로 스며드는 정막 속에서 마음은 늘 혼자입니다.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평생을 지켜야만 했던 것을 양손에 꽉 붙들고 놓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렵니다. 저는 6살 무렵 큰 홍수로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 얹혀 살다 11살 때부터는 읍내 양장점 사장님 댁에 식모살이를 나갔습니다. 방바닥에 이불 한 채 펼 수 없는 다락방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구두를 닦으며 남의 집 구석에 붙어 사는 법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그때는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게 제일 서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19이 되었을 무렵 장에 나간 길에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읍내 5일장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콩나물 2대박을 들고 비탈길을 내려오던 참이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길가에 쪼그려 앉고 말았지요. 종이봉투는 찢어지고 콩나물은 길바닥에 흩어졌고 순간 창피하고 서러워서 울컥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이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은 시장 입구에서 나무 판자며 못을 파는 철물점 아들이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손이 야무졌습니다. 콩나물을 주워 담아주던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찢어진 봉투를 신문지로 감싸며 이건 제가 대신 사드릴게요 하더니 같이 근처 국밥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속이 따뜻해야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말투도 눈빛도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몇 번 더 마주치며 엿새에 한 번씩 이어졌고 장에 나가는 날이면 멀리서 제가 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
짐이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가 날 기다려주고,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사람 사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지요. 그 인연으로 20살 무렵 조촐한 혼례를 치렀고,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따뜻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고아가 시집살이는 더 단단히 배워야 쓸모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해 뜨기 전 물을 길어와 안채 아궁이에 붓고 점심때는 땔감 손질하며 연기가 밴 손으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내 친정이 없으니 버릇을 잡아야 한다고 혼이 났고 무릎 꿇고 듣는 날도 많았지만 그 집엔 그래도 누울 방 한 칸과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밤마다 손끝으로 제 손을 가만히 쥐곤 했습니다. 힘들었냐고 묻지도 않고 어디 아프냐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이 집이 내 자리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26 겨울 남편은 폐병을 얻고 석 달을 앓다가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돌아온 날 저는 짐을 싸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방 구석에 보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마른 기침을 하며 제 방 앞으로 오셨습니다. 애 데리고 어디 갈 데 있어?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금례야, 우리는 이제 피부치가 없다. 내가 있어야 병국이 아들, 우리 손주도 사람 된다. 그냥 이 집에서 살아. 여기서 같이 사는 게 맞아.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단단했고 그때 저는 이 집이 남편의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집이 되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지키는 어미로 그 집을 꾸려나갈 식구로 봐주신 거지요. 그날 이후로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짐에 파랑 열무 몇 단을 지고 언손을 호호 불며 좌판을 깔았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팔을 팔아서라도 아들 하나를 사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김장을 혼자 담그고 빨랫줄에 매달린 옷을 얼어붙은 손으로 헹구고 나면 손끝이 퉁퉁 부었지만 아들 입에 따뜻한 국 하나 올리면 그날 하루는 견딜 이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몇 해가 화살처럼 지나가고 병국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시어머니는 기침을 오래 앓다가 눈 오는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3년 뒤 병국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봄에 아궁이 앞 평상에 앉았다가 그대로 쓰러지듯 세상을 떠나셨고요. 남기고 가신 유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말없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등기권리증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이 집 내 거다. 병국이도 내 손으로 키웠고 이 집도 내 손으로 버텼다. 그 말이 얼마나 울컥하던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오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지켜낸 집이라는 말을 들은 거였거든요. 근데요, 그 병국이가 30살 되던 어느 가을날 여자 하나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공부 곧잘 하던 아이였고 대학도 제법 좋은 데 붙었고 졸업하고 나선 회계 쪽 일하면서 제법 괜찮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도 있을 줄 알았지요.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둥글한 그 여자애는 고아였어요.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없이 경기도 어느 보육원에서 18살까지 자랐다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 생애를 바쳐 지켜온 이 집안에 조상도 뿌리도 알 수 없는 여자애가 며느리랍시고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저도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의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집안이란 울타리는 허투루 허물 수 없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해 못하시겠죠? 나도 그 마음이 때때로 부끄럽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핏줄도 족보도 조상도 없는 며느리를 선뜻 식구라 부르기가 그땐 참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꿈에 나타나 금례야, 내가 집안을 이따위로 망쳐놓을 거냐고 꾸짖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어요. 그래도 병국이는 제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참 착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결혼하면 애는 많이 낳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도 손주 기다리시잖아요. 알고 보니 그 애는 말수 적고 조용한 성격에 병국이 말로는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제게 늘 맞춰 살아온 아들이 자기를 아무 판단 없이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기대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 봤어요. 그래, 든든한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품어서라도 키워낼 수 있겠지. 핏줄이야 어찌됐든 우리 집 성씨를 이어갈 손자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둘째를 가졌을 때는 이번엔 아들일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또 딸이더군요. 셋째도 딸, 줄줄이 딸만 낳았습니다. 저는 점점 입이 굳어갔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말수가 줄고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달려와도 예전처럼 웃어주질 못했어요. 속에서 쓴물이 계속 올라와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껏 참아왔던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사냐? 딸만 줄줄이 낳아서 우리 집안대 끊게 하려고 들어왔냐? 근데 그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막내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웃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지 오히려 그 잔잔한 얼굴이 더 얄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을 태우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그러다 제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도대체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웃고만 있냐? 하고 낮게 내뱉자 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쓰시는 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알아요.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면 주름 생기시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노여워 마시고 제가 다음엔 꼭 아들 낳아드릴게요. 어머님 3번도 참으셨는데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참, 어머님 우리 부추전 해먹을까요? 잠시만 계세요. 제가 얼른 바삭하게 해드릴게요. 평소 얌전한 며느리였지만
제가 화나 있으니 나름 저를 풀어주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하나도 이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만 저렇게 번드르르 하지 말고 그냥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되는데 하며 혀를 끌끌 찼죠. 그러다 넷째를 가진 며느리가 이번엔 분명 아들이겠지 하고 기대하며 배를 쓸어내리곤 했는데 결국 출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황급히 달려갔더니 뱃속 아이는 살았는데 또 딸이더군요. 네 번째 손주도 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를 못된 여자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손주 낳다 죽은 며느리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딸만 넷이나 낳고 죽어버린 며느리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정말 미웠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서 곡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미움이 너무 커서 묘자리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뒷산 한 구석에 묻었어요. 비석도 세우지 않았고 이름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관만 내리고 흙을 덮는데 삽질하는 소리가 가슴속까지 울려왔어요. 딸만 넷 낳고 간 여자가 우리 집안에 한 게 뭐가 있다고 제대로 된 무덤이라도 써주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기저귀 찬 갓난아이부터 초등학교 들어간 큰아이까지 친정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 병국이 말로는 엄마가 아니면 애들 키워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 나도 이제 다시 살아야죠. 손자도 꼭 안겨드릴게요. 하며 제 등을 토닥였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국이도 많이 슬퍼하긴 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아이들을 한참을 쳐다보는 걸 보면 속이 다 무너졌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새 사람 만나고 다시 살아보려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을 놓으려고 애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걸 며느리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낳아놓고 죽을 거면 처음부터 들어오지나 말지. 제 말에 아이들이 대답할 리는 없었지만 조용히 제 옆을 걷던 첫째 아이가 현관 앞에서 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있는 걸 보고 괜히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도 없는 주제에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속이 뒤틀렸죠.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손녀 넷과 살게 됐고 저는 매일같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50을 넘긴 나이였죠. 이미 병국이 하나 사람 만들어놨으면 이제 좀 앉아서 숨이라도 돌릴 법한 나이였지요. 근데 그 나이에 다시 기저귀 갈고 애들 밥 챙기고 울음 달래고 새벽마다 깨서 젖병 데우고 앉아있으니 화가 나는 것도 모자라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손자도 아니고 딸년들만 넷이라니 속된 말로 화딱지가 치밀었죠. 이 집안 맥은 대체 누가 잇는다는 거냐? 그 생각만 반복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니들 엄마가 못났어. 딸만 줄줄이 낳고 이딴 고생을 나한테 안기고 갔잖니. 그 말이 입버릇처럼 자꾸만 나왔어요. 밥상에 앉혀놓고 먹다 남은 미역국에 찬밥 말아. 아이들 입에 떠넣으면서도 그 말부터 내뱉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서늘했어요. 그 작은 어깨 위로 무겁고 끈적한 제 말이 내려앉는 것 같아서요. 첫째는 제법 야위고 눈빛이 또렷한 애였는데 막내를 등에 업고 제가 주방에서 다리 절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말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죽은 며느리 목소리 같았거든요. 그 말투, 그 조심스러운 어조, 제가 할게요라는 말 한마디가 내내 머릿속에 남아 떠돌던 며느리의 얼굴을 단박에 끌어올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들은 척 하려고요. 근데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왜 자꾸 저 애들 속에서 전 며느리 얼굴이 겹쳐 보이지. 그게 더 싫었습니다. 죽고 없는 애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니 정은커녕 더 미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치만 보는 것들, 왜 저렇게 얌전한지. 오히려 그 조용함이 사람 속을 더 뒤집어 놓더군요. 애들이 애답질 않으니 그게 더 거슬렸습니다. 울지도 않고 덤비지도 않고 그저 눈치만 보는 그 모습이 꼭 그 며느리랑 판박이 같아서 더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병국이는 처음엔 자주 왔어요. 이것저것 선물을 사들고 와선 엄마 힘드시죠?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 손등을 만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속으로 그래도 지 애들이라서 그러는 거겠지 싶으면서도 딱히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만 오고 문자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바빠서 그런데 이번 주말엔 어렵겠어요. 그 말만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딸만 나올 줄 알았더라면 첫째에서 그냥 끝냈어야 했습니다. 뭐하러 넷이나 낳았는지. 참 후회되는 하루하루였죠. 생활비는 모자라지 않게 보내주긴 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챙기고 씻기고 먹이고 아플 때 밤새게 있는 건 결국 다 제 몫이었습니다. 돈은 계좌로 찍히면 그만이지만 애 하나 손 붙잡고 밥상 앞에 앉히는 건 그 사람 손이 아니라 결국 제 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지요. 애들 데려가라. 나도 이제 지쳤다. 내가 무슨 죄로 이 짓을 하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눌러놨던 말이 터져버린 거였지요. 그랬더니 병국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도 손주들한테 정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생기는 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건데 그 아들놈은 그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넷째 손녀가 집 앞 슈퍼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들고 나왔는데 돈을 내지 않았다고 슈퍼 아주머니가 따라와서 말하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온 아이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혀 놓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닮아서 그런 거냐? 손버릇도 아주 나쁘네. 그 애는 그냥 눈만 깜빡이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이 어쩐지 너무 투명해서 그날따라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따금 큰애가 엄마 사진이 있냐고 물어올 때면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사진 같은 건 애초에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래 종이에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라고 써서 다락 위에 놓는 걸 봤을 때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니들 엄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제 말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봄이 와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둘째 손녀의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양육자 칸에 제 이름을 썼어요. 오금내. 한자도 제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저를 할머니라 부르고 밥 한 술 더 뜨라고 젓가락을 챙겨주고 잠들기 전엔 꼭 안방으로 와서 잘 자요 할머니라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괜히 화가 났어요. 이 애들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야. 딴 데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안 키우면 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안에 쓴 감정은 그렇게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병국이가 참 기쁜 소식을 제게 전하더군요. 새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라고 했어요. 곧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거라더라고요. 그 여자도 사연이 좀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혼자 지내며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병국이를 만나 이 사람은 날 버릴 사람은 아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했답니다. 딸이 넷이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저한테 맡겨져 있고 병국이도 제법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대요. 그 말에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속으론 딸 넷 딸린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는 사람이 제정신이냐 싶으면서도 겉으론 그냥 그래 잘해봐라 한마디 던졌지요. 그러더니 병국이가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들입니다. 그 순간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집안대가 다시 이어지겠구나.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새 며느리는 죽은 며느리와는 달리 싹싹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더군요. 결혼 전 인사하러 왔던 날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겠지 싶었는데 찻잔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입을 딱 열더군요. 어머님, 병국 씨와는 이미 다 약속했습니다. 병국 씨 자녀 문제요. 그건 처음부터 어머님께서 키워주시는 걸로 분명히 정리됐어요. 저는 병국 씨와 가정을 꾸리려는 거지 그 아이들과 새엄마 놀이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아이넷 있는 남자와 쉽게 결혼하겠어요? 저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병국 씨가 어머니가 양육은 책임져 주신다 했기에 믿고 선택한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지켜주셔야 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덧붙이더군요. 아, 뱃속 아기 성별 검사는 이미 했어요. 아들입니다, 어머님. 손주 확실히 낳아드릴 테니 조건도 확실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말 하나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 애가 뭐라 했는지는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싹싹한 척하면서도 따지는 말투, 조건이 어쩌고 하는 소리 다 필요 없었어요. 아들이라잖아요. 이제야 우리 집안 맥이 제 손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꺼림칙함도 불쾌함도 심지어 손녀들 얼굴조차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자라는 그 한 가지 생각만이 온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며느리가 말하는 조건이야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딸 넷을 키워온 제가 하나 더 키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들만 낳아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뱃속의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자가 태어나고 정말 애지중지 이제나 저제나 손주 보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요. 병국은 새 며느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오면 딸들 앞에 앉아 형식적으로 잘 지내냐는 말 한두 마디는 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다정하게 이름도 부르고 머리도 쓰다듬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마치 남의 집 아이 보듯 조심스럽고 어색하게 대하더군요. 딸들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어린 감각으로 이미 느꼈는지 새엄마 앞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멀찍이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날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 눈빛이 조금씩 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 손자에게 온 관심을 쏟고 있었지요. 손자 녀석이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손녀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웃음도 짓고 간식도 챙겨주고 무릎 위에 앉혀서 노래까지 불러줬습니다. 그걸 손녀들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 눈빛 속엔 작은 기대가 사라져가는 모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자 장난감 정리를 하고 있던 저에게 막내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도 아들 낳으려고 했었어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는 들지 못했고 방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들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엔 마지막까지 배를 쓸어내리며 이번엔 꼭 아들일 거예요 하고 작게 웃던 그 며느리 얼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몰라.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제 말에 막내는 괜히 티슈를 한 장 꺼내 바닥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더군요. 그 조그맣던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커버렸는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손자 녀석을 처음 무릎에 앉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큰 손녀딸은 이제 27이 되었고 몇 해 전 벌써 결혼해서 지방에 자그마한 분식집을 차렸답니다. 둘째랑 셋째는 나란히 대학 졸업하고 각자 일하며 자취방 얻어나가 살고 있고요. 막내는 재수하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하나같이 우리 병국이 어릴 적처럼 머리가 똑똑하고 부지런했어요. 서로 도우며 공부했고 큰애는 밑에
동생들 과외도 해가며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열더군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해준 거라곤 밥 해먹이고 옷 빨아준 것밖에 없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크고 제목 챙기고 나가버린 걸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첫째 손녀가 대학 갈 무렵엔 제가 먼저 말했었지요. 이제 다 컸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라. 평생 할머니 등골 빼먹고 살 생각 말고 하며 재촉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둘 나가고 나니 집이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다 나가고 나서도 제가 그렇게 정 한 번 주지 않았는데도 손녀들은 잊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문 앞에 조용히 뭘 놓고 가고 안부 전화도 걸어주고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졌지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큰 손녀딸이 찾아와 부엌 정리를 도와주다 말고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할머니, 근데 왜 저희한텐 그렇게 정이 안 가세요? 저흰 할머니가 좋은데.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이상하게 너희들한텐 정이 안 붙더라. 근데 나도 이상하다? 너희는 왜 나한테 잘하니? 내가 좋아? 그랬더니 큰애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요. 살아계실 때 늘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잘하라고요.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갔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감정에 젖을 틈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손녀딸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어디나 갔다가 돌아와선 저한테 처음으로 대들며 따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묘소 왜 거기다 쓰셨어요? 그런 외진 뒷산 비탈, 이름도 비석도 없는 자리, 그게 말이 돼요? 이 못된 것들, 내가 나이 먹고 힘을 못 쓰니 그날은 아주 임자 만난 듯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들이붓듯 덤벼들더군요. 지들이 어릴 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해주는 밥 얻어먹기 바쁘더니 이젠 다 컸다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 제게 덤비는 꼴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게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니들 그럴 줄 알고 내가 정 안 줬다 요것들아.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 하나같이 목소리 높여가며 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엄마가 거기 계신 줄도 몰랐어요. 우린 어릴 때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요. 그 묘를 처음 봤을 땐 그게 엄마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 듣는데 이놈들한테 처음으로 서운하다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는 내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고향 것들, 정작 나 없었으면 어릴 적에 어디서 컸다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젠 아주 나를 죄인 만들고 연 끊듯이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저도 잘됐다 싶었습니다. 손녀들하고는 그날 이후로 몇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없더군요. 지들이 화가 났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 끊어버릴 줄은 몰랐지요. 근데 손자 명길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시간 나면 꼭 찾아뵐게요. 며칠에 한 번씩 짧게라도 안부 전화를 해주고 문자도 꼭
할머니, 밥 잘 챙겨 드세요. 하고 남겨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괜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가에 웃음이 번지곤 했지요. 그런 이쁜 우리 손자 주려고 이번엔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몸도 좀 풀 겸 마침 마을회관에서 비슷한 또래 할매들이 산에 약초 캐러 가기로 했다길래 저도 따라 나섰지요. 요즘 날도 좋고 뒷산 양지 쪽에 더덕도 좀 나고 삽주니 취나물이니 이것저것 캘 게 많다더라. 누가 그러기에 저도 심심하기도 하고 지팡이 짚고 모자 눌러쓰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뒷산 중턱쯤 양지 쪽 자리에 도착해 모두들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손을 놀렸습니다. 저쪽 바위 밑에서 더덕을 며칠 전 몇 뿌리 캤다. 아이고, 더덕이 귀하지. 요즘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요즘은 돈 많은 것보다 이런 게 보약이야, 보약. 그러다 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야, 여기 봄쑥 있다. 쑥 향이 아주 그냥 진하다, 진해. 어머나, 두릅도 돋았네. 아이고, 얘 이건 된장국 끓여야 써. 진즉에 왔어야 했네. 이게 벌써 올라왔구먼. 할머니들 손끝이 흙에 닿자 뿌리 냄새와 쑥향, 두릅줄기 쥐어뜯는 소리까지 양지바른 덩굴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누구는 헛기침을 하고 누구는 땀을 닦으며 내년에도 꼭 같이 오자 하며 서로 챙겨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손자 먹일 생각에 제일 열심히 흙을 뒤졌습니다. 예, 여기껏 뿌리 실하네. 누가 한마디 하면 아이고, 명길이 입에 넣어주려면 이만한 건 있어야지 하며 허리도 펴지 않고 흙을 팠지요. 그렇게 손가락 끝으로 흙을 헤집으며 삽주인지 도라지인지 모를 뿌리 하나를 조심스레 캐내던 찰나였습니다. 슥 그랬습니다. 내 오른쪽 발목 근처 풀숲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누렇게 빛나는 놈이 순식간에 다가와선 발목을 콱. 아, 비명도 컸지만 놀란 할매들 소리에 산이 떠나갈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팔을 잡고 흔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흐릿합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산소 마스크를 댄 채 눈을 겨우 떴을 때 간호사가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연락 드릴게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1번 내 휴대폰의 손주. 명길이 우리 손자야. 간호사가 제 전화기로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연락은 드렸고요. 마음 안정을 좀 취하셔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애는 꼭 올 거라고. 하지만 명길이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던 제게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독 있는 뱀은 아니었어요. 쇼크로 잠깐 혈압이 떨어진 거고요. 하루 이틀만 경과 보시다가 퇴원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아까 보호자분에게 통화 드렸는데요. 너무 걱정하실까봐. 별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며칠 쉬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전달됐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뭔가 이상했죠. 그래도 지 할머니가 뱀에 물려 쓰러졌으면 그게 아무리 독이 없는 놈이라도 직장이고 학교고 뭐고 일단 한 번은 얼굴을 비춰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은 손으로 내 손 잡고 졸리다던 그의 밥 한 숟갈 먹이면 할머니가 해줘서 맛있다고 웃던 그 얼굴. 그게 나한텐 전부였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외롭다 소리 한 번 못하고 속 끓어도 말 못하고 이 나이 되도록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지금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게 그게 그냥 사람 마음을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1번 우리 이쁜 손자 명길이라고 저장된 그 번호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더니 다행히 연결이 되더군요. 여보세요? 할머니? 그 목소리 한참 만에 들었는데 왜 그렇게 멀게 들리던지요. 얘 명길아. 할머니야. 나 병원에 있어 뱀에 물려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애가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요. 오늘 약속 있어서 좀 그래요. 걱정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연락드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누가 크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잠깐만. 나 통화 중. 그 애가 황급히 그렇게 외치더니 할머니, 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얼른 나으셔야 해요. 그 말만 남기고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을 내려놓은 제 손이 왜 그렇게 차갑게 식어 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입안에 아무 말도 맴돌지 않았고 심장만 뭔가 툭 하고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손자 명길이도 아들 병국이도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만 침대 옆에 놓인 채 조용한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 갔습니다. 이튿날 오전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회복은 잘 되고 계신데요. 연세도 있으시고 집에 혼자 계시기엔 조금 걱정돼서요. 혹시 보호자분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맡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1번에 있어요. 명길이 손자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 애한텐 다 얘기돼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돌아와선 말을 아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신호만 가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핸드폰을 보더니 이름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기 은지 씨요. 이분은 따님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이었죠. 간호사는 말없이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 첫째 손녀의 목소리는 받자마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세요? 지금요? 병원이요. 그리고 전화 건 지 몇 시간 만에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손녀애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뱀이라니 세상에. 간호사도 당황해서 이제 괜찮으세요. 독이 없는 뱀이었어요. 오늘 퇴원하시면 되고
집에서 며칠 푹 쉬시면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애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울고 어르고 할머니 팔을 꼭 붙잡고는 병원 복도를 시끄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막내는 제 이불을 끌어올리며 춥진 않으셨어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지그시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손녀딸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날 며칠을 그 애들이 제 곁에 머물며 밥을 짓고 물을 데우고 이불을 털고 약 봉투를 챙겼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간호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태어난 걸 보면 그게 무슨 큰 병이었겠습니까? 그건 저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저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컵 하나도 스스로 안 챙기게 해주던 그 고마운 마음이 저한텐 그게 참 처음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방에 햇빛 너무 들어오죠? 사실 그 말들, 살면서 손녀들이 수없이 날 챙겨주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땐 왜 그렇게 귀로만 듣고 흘려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손녀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하나하나 제 마음 깊숙이 박히듯 스며들더군요. 그 모든 말이 그동안 제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던 말들처럼 제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디에선가 툭 하고 오래 묵은 돌덩이 하나가 조용히 굴러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병국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다면서요? 은지한테 들었어요. 요즘 회사 일 바빠서 못 갔습니다. 죄송해요. 푹 쉬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전 그 말이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무 여운이 남질 않았어요. 이젠 그것마저도 익숙해진 걸까요? 손주 녀석도 그 전날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아침까지 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화도 실망도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믿고 기대하던 것들이 허물처럼 조용히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녀애들은 하나같이 집에 가지 않고 제 옆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제 그만 가라. 다들 바쁠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아이들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단 말만 믿고 갔다가 진짜 무슨 일 생기면 우린 평생 못 잊어요. 큰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뜨끔하더군요. 나는 그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얘기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나 말이다. 너희 엄마한테 참 못되게 굴었어. 딸만 줄줄이 낳았다고 니들 엄마를 참 많이도 미워했지. 애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한테도 정이 안 갔어. 너희 엄마가 미운데 어떻게 너희를 곱게 보겠니? 그때 둘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텐 꼭 잘하라고. 막내가 눈물 맺힌 눈으로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할머니 챙기는 거예요.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또 한 번 무겁게 내려앉던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전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묻어두었던 외진 뒷산묘를 파묘하고 양지 바른 마을 공동묘지 한켠에 새 묘를 써주었습니다. 간소하지만 따뜻한 비석도 하나 세웠습니다. 딸애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며느라, 내가 참 못났었다. 이 착한 것들을 낳아준 진짜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너를 참 구박만 하고 너를 참 못살게 굴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우리 막내 손녀 낳다가 그렇게 가버릴 때 내가 얼마나 미웠니?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참으로 미안하다. 손녀들도 할머니 울지 말라며 날 위로하며 안아주며 그렇게 그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애들과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돌아가며 집에 들르고 요리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주고 가요. 명길이도 가끔 옵니다. 병국이도 예전보다는 말투가 부드러워졌고요. 저는 요즘 그동안 못해준 거 우리 손녀딸들한테 해주느라 요즘은 오히려 바쁠 지경이에요. 밥이든 사랑이든 줄 수 있을 때 다 주고 가야지요. 죽기 전에 이런 큰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마음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 와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정이 뭔지를 이 나이에 배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며느리 살아있을 때 그 아이 손 한 번 꼭 잡고 고맙다는 말 한 번만이라도 해줬더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만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참 우습게도 그날 나를 물었던 그 뱀, 이 늙은이한테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나를 혼내주러 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마음은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뜨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제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평생 못해줬던 사랑 주며 열심히 건강히 살아보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